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주십시오.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707이 이동할 때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라고 한 번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을 따라왔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도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체포 대상자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저가 사령관으로 첫 전화를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합니다. 둘, 셋, 넷. 기도합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잇는 시사기획 이슈에 있다의 윤상범입니다. 오늘은 이슈 대담으로 바로 이어갈 텐데요. 문창우 천주교 제주교구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새는 그 안녕하십니까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상투적인 의미의 인사가 네네. 정말 이제 남다르지 않게 좀 들려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얼마 전에 이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시국 미사도 열렸고요.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좀 모셔봤는데 지금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일단 주교님께서 그 처음에 비상계엄 발표를 들으셨을 때 개인적으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굉장히 긴급하고
정말 그런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말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큰 걱정이 앞섰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군대에 있었을 때 당시에 북한에서 이렇게 전투기가 이렇게 이용평 중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넘어오게 됐을 때 제가 훈련소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비상 상황이 됐었을 때 과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또 영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상상이 되면서 정말 이렇게 앞으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정말 민주주의가 이렇게 후퇴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리고 정말 어떤 위기일발의 이런 상황이 정말 벌어진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걱정으로 가득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마음 안에 있는 걱정과 우려가 정말 모든 국민 안에 심어져 있는 그런 두려움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 안에서 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떤 평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컴컴한 어두운 밤의 시간이기도 했지만 또 그런 어떤 간절함 속에서 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제관에 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주교님께서는 그래도 예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젊은 사제들께서는 사실 계엄이라는 단어는 교과서에서나 봤었지 맞습니다. 아마 들어본 적도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국민들이 좀 당황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주교님께서 혹시 예전에 경험하셨던 계엄이란 단어는 어떻게 기억을 하십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때였는데요. 80년 그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는 전두환 어떤 군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시작되는 그런 비상계엄이 됐을 때 그때는 뭐 어떤 직접적인 소식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또 어떤 언론을 통해서도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그거에 들려오는 소식만 들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광주 지역에 뭔가 이렇게 폭도가 이렇게 발생해가지고 먼저 그런 안에서 이렇게 여러 어지러운 사회 전국이 시작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식만 들었었고요. 통제된 언론 하에서 나왔던 뉴스들이 처음에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뭐 또 대학생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 사이 안에서 이게 단순한 어떤 폭동 사건이 아니라 이게 엄청난 국가의 어떤 전복을 군인들이 나서서 굉장히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 그런 것들을 차츰차츰 들으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미안함 또 그런 것들이 점점점 밀려왔었고요. 그런 안에서 정말 당시에 어떤 군인들이 저지른 그런 만행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다시금 젊은이로서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저항들을 다시금 이렇게 되뇌이면서 생각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1980년에 5.17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신군부가 등장을 하면서 당시에도 쿠데타였었죠. 군사 쿠데타로 인해서 이 정부가 전복되는 상황들을 그때 목도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는 1980년이었거든요. 2024년에 비상계엄이라는 단어를 또 듣게 될 거라는 생각은 누구도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정말 한국에 그동안 세웠던 민주주의가 정말 후퇴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일발들을 어느 누구나 느꼈던 시간이었고요. 그런 안에서 2024년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 급박하고 또 그런 어떤 통제와 또 그런 엄중함 속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됐지만 6시간 만에 이렇게 해제가 돼서 정말 다행이다. 정말 그 국민들의 그런 저항들 또 국회에 어떤 진입되는 과정 안에서의 그 좀 더 이렇게 미죽거리던 그런 시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라도 맞춰지지 않았으면 정말 80년 비상계엄을 재현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정말 그 당시 이렇게 미안함만을 가졌었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저항이 정말 그런 민주화의 어떤 노력들이 그동안에 달라졌구나.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않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나라를 향한 그런 애국심과 또는 그런 의지들이 전혀 다른 그 민주적 의식들이 굉장히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주교님께서도 계엄이 어떤 건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다가왔던 충격과 무게감이 좀 상당하셨을 것 같고 당시에 그 미안함을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 무기력했기 때문에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에서도 계엄을 즉각 좀 해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컸던 건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서 이제는 그냥 미안해만 해서는 할 필요는 없는 그런 시대가 됐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안도감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다행스럽다는 그런 것들, 무엇보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담을 넘으면서 가서 한 분 한 분이 어떤 그런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들을 해주셨고 그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것을 의결했다라고 하는 것들도 대단했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TV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뭐 장갑차나 군인들이 출동을 했을 때 시민들이 대단히 저항하고 그들에게 어떤 분명한 그런 비상계엄에 걸맞는 어떤 논리가 아니고 위법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이 살아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정말 역사 안에 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어쩌면 지난날에 많은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분들의 어쩌면 4.3뿐만 아니라 5.18을 비롯한 민주 영령들의 어떤 힘이 또 그런 기운이 어쩌면 오늘날 한국 시민으로 또 한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거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간에 우리 현대사에서 너무나 아픈 기억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축적이 되오면서 우리 안에 쌓여있던 그 시민 의식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좀 막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교님 모시면서 사실 종교계의 수장이시기도 하지만은 저희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어른들의 목소리라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었는데 시민들의 이런 행동과는 별개로 지금 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총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3번에 걸친 대국민 담화를 지금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를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담화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상 중요한데요. 그러나 이번 대통령 담화는 어떤 대통령이 담화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면들이 너무 많지 않나.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고 위협하는 그런 위법적인 상황을 당연시 여기고 그걸 단지 경고용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드러나는 탓을 모든 야당의 탓이나 어떤 부정선거의 요인으로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대통령을 너무나 그동안 우리가 잘못 뽑았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정말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어쩌면 우리 나라가 나아갈 길을 그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하고 매번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벌어지는 많은 정책 속에서 의료 대란뿐만 아니라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떤 가족 안에 일어나는 비리라든지 또 본인이 이렇게 검사 시절부터 진행돼 왔던 속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그런 재판에 관련된 것들로 연루된 많은 일들이 어쩌면 국민으로 보면 그런 불신의 장벽들을 더 만들어가게 됐고 어쩌면 이런 속에서 이렇게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던져진 그런 대통령 담화라고 하는 것들이 변명과 같았고 또 그런 안에서 그 변명들이 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또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으로서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마치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국민을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기조는 안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민들의 목소리는 좀 계속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끝까지 뭐 싸우겠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인식 자체가 좀 없다는 그런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시국 미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진행이 됐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이제 시국 미사가 진행이 됐는데 천주교회에서는 시국 미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되신 겁니까? 예, 뭐 시국 미사 안에서 이렇게 과연 밖에서 또 누군가는 교회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측면 안에서 정치는 정치고 종교는 종교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래 정교 분리라고 하는 원칙은 뭐 이렇게 성직자가 뭐 정당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공직의 어떤 대표를 맡는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안에서의 그런 원칙이지. 그 교회의 역사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신앙의 역사 안에서도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당대의 임금들을 향해 가지고 교회의 어떤 가르침 아니면 신앙의 가르침과 입에대는 상황이 되면 언제나 그런 목소리를 높였던 사례들이 있어 왔고요. 오늘날 교회가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그런 위기적 상황 안에서 이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얼토당토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예언자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안에서 이제 사회적 상황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런 때 교회가 어느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어느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아픔 속에서 정말 그런 희망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불안을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참된 그런 진리들을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또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국 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라는 것이 종교인들이 나서서 정치를 하고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지. 정치인들이 잘못된 목소리를 내고 잘못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서 목소리도 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국 미사를 진행하셨고, 제가 보기엔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시국 미사에 참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시국 미사를 통해서 어떤 목소리를 좀 전달을 하고 싶으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어떤 나라의 그런 혼란함 그리고 나라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들을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사회적 상황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들을 예언자적인 가르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이 가장 컸었고요. 그런 안에서 무엇보다도 그런 예언자적 목소리 안에서 뭔가 질타하고 뭔가 비판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측면의 그 희망을 또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적인 징표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무엇보다도 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자라고 하는 속에서 그러한 어떤 시국 미사의 메시지들을 담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천주교 성당에서의 미사는 굉장히 엄숙하고 정제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는 미사였었는데 이번 시국 미사는 제가 뉴스를 통해 잠깐 접하긴 했습니다만 신부님들께서도 이제 팻말을 흔드시고 좀 외치는 모습까지 있어서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그 풍경이었었거든요. 아마 그 안에 계신 신자분들이나 그 주재하신 신부님들께서도 사실 좀 낯선 풍경, 어색한 풍경이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 어떠셨습니까? 보통 뭐 우리가 이렇게 1965년도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에는 교회가 어떤 구원을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내적인 구원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개방을 해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개방의 열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안의 문제들이 결코 그냥 신앙인의 문제만, 신앙인들만의 어떤 그런 고민과는 다른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외침을 어느 때보다도 외쳤던 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고요. 그런 공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드러나는 모든 사회적 상황의 무질서한 질서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참된 정의의 실론으로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주장하고 외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것은 우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교회 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저희 안에도 그거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그동안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신자들에게 전해야 될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교리를 어떤 교회 중심적인 아니 교회의 어떤 전통적인 교리에 많이 강조해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교리라고 해서 사회 안에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인으로서 정말 세상 안에 있는 공동선을 위해서 우리 어떤 신앙의 가치가 어떻게 함께 해야 될까,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될까라고 어떤 것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는 그러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과거의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젊은 사제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좀 당황했겠지만 같은 생각을 갖고 좀 참여를 하셨던 거죠. 사실 그 종교가 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시선이 있다는 것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종교계 안에서는 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조금 이제 걱정되는 것은 또 종교란 이름으로 이것이 계엄이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또 그런 종교 단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마다 이렇게 또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네, 뭐 어떤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든 정말 이렇게 시대적인 징표로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별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런 안에서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자기가 경험해왔던 어떤 선입관 그리고 또 자기 종교나 아니면 자기가 지지하는 어떤 후보자나 정당의 어떤 이익들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 오는 일들이 어떻든 사회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인도 저렇게 하나라고 하는 혼선을 준 것 같고요. 그런 안에서 분명 교회가 시대적인 징표를 읽는 그 식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될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약자를 보호하고 그 사회의 정의 실현 가운데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균형 있게 정말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천주교가 우리 사회에 목소리를 내었던 방법들 제 기억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좀 돌아가신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계실 때는 그 명동 성당이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려졌었고 신부님들이 그 앞에서 전경들을 막았던 게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좀 폭압적인 진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민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정의구현 사제단 신부들께서 맨 앞줄에 서시면서 국민들을 때리지 말라고 외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천주교에서는 시국 미사를 통해서 또 사회에 좀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풀어주시면서 왜 이것이 필요한가라는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좀 우리 사회의 갈등이 이번 계엄 사태로 아마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돌아보면은 정치뿐 아니라 경제, 젠더 문제, 뭐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좀 비롯된 이런 갈등들이 폭발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양극화된 사회를 그러면 어떻게 좀 풀어나가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양극화는 우리 사회 안에 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양극화를 이렇게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것은 결국 이런 대화와 어떤 토론의 문화를 먼저 조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고요. 그런 안에서 이렇게 또 양극화를 하려면 또 사회는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을 사회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야 되고 해소하려면 그래서 그런 구축 속에서 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협력하고 통합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그리고 단지 뭐 그 책임을 갖고 있는 몇 사람만이 해나가는 일이 아니라 한 사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네네. 시민의 어떤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안에서 먼저 차이를 존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공통점을 찾아갈 것인가. 예. 그리고 어떤 공정성이라고 하는 또 서로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또 그런 어떤 유연하면서도 서로가 지켜내야 될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네네. 확립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상호 존중하고 예. 이런 대화하고 또 공적인 시스템이 온전히 마련되는 가운데 이런 양극화의 문제 해결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자분들 많이 만나 보시잖아요. 네네네. 만나 보시면은 정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좀 많이 갈라져 있구나라고 느끼실 때가 네. 좀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평소에도 이렇게 만나시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게 생각이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 생각을 갈라지게 만드는 문제는 또 경제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좀 많이 진행됐구나. 혹시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느끼십니까? 네네네. 왜냐하면 신자들 안에는 뭐 예. 이렇게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서민들도 있고요. 그렇죠. 또 다양한 분들이 이제 구성원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안에서 어떤 교회에 해결해 왔던 방식들이 때로는 예전에는 이렇게 모두가 참여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어떤 교회의 어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 공동체 안에 어떤 오랫동안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어떤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제 점점 교회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또 의견들에 있어서 다양함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교회 정신에 맞게 어떻게 선택하고 식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신자들에게도 신앙교육과 더불어 좀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정말 식별하고 예. 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주신 말씀 중에서 좀 가슴에 와닿는 부분들이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사회에서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갈등들이 좀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상대방의 그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우리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좀 새겨야 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등이 조금씩 좀 해결돼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서 이제 천주교 내에서도 좀 많은 노력이 있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제주 쪽으로 얘기를 가져와 볼까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좀 덜했던 지역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주가.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겹치면서 제주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갈등 문제나 제주의 환경 문제, 그 안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여러 목소리들을 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제주 안에서는 좀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예, 뭐 제주의 문제도 고유적으로 또 제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뭐 개발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뭐 제2공항 또 강정 문제, 크고 작은 여러 문제들이 있었었는데요. 예.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거를 주관하는 이게 도나 아니면 국토부나 그리고 제반 여러 단체들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또 그들 나름대로 조사한 어떤 그 수용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들 또 환경 평가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내놓고서 서로가 갖고 있는 의견들을 주장하면 좋을 텐데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것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거를 주민들에게 뭐 공청회나 간담회에 어떤 관련된 걸 형식적이지 않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자리 그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제주도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갈등 속에 또 갈등을 줄이는 것이 있다면 이런 주민투표나 정말 또 주민들이 정말 설득하고 그거에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의 시간들을 분명히 줘야 되고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늘 또 이 사업이 또 앞으로의 진행되는 제주 미래를 위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걸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갈등과 또 서로 이렇게 적대적인 마음과 또 그런 증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제주의 어떤 아픔들을 상상하게 되는 그런 일들, 그런 속에서 불행한 결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안에서 정말 투명한 어떤 정보 제공과 이런 자료들이 제시돼야 되고, 정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또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균형이 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지속적인 그러한 가치들을 어떻게 제주에 고유한 것으로 계속 담아낼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주다움으로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안에서 마지막으로는 갈등의 어떤 이 완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잖아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의견을 갖고 있고 이 사람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는 안에서 정말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갈등 소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억에 위정자들은 항상 갈등 해결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주교님 보시기에는 그런 안에서 어떤 상생과 화합의 어떤 리더십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국민들이나 뭐 제 도민들이 보는 앞에서는 마치 그러한 것들을 또 선거 때만 되면 그런 걸 하지만 어떤 동행하는 자세, 함께하는 자세, 이런 자리가 너무 없지 않은가. 오히려 도민의 어떤 갈등과 아픔을 느끼는 그 현장에 보면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평가적인 것들을 이렇게 쉽게 표현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아까 그 양극화 관련된 얘기할 때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선은 차이를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가치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2공항과 강정의 좀 사례를 드셨는데 두 문제가 우리 제주 안에서 굉장히 그 양극단의 갈등으로 치달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서로 생각이 다른 차이는 인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시고, 그럼 그 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을 좁혀나가고 갈등을 없애려면은 아까 그 자료, 투명한 공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더 공개를 하고 그러면 서로 간에 이건 이 자료가 맞겠구나, 아니면 이 자료는 틀린 것 같으니 서로 좀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좀 논의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참 계엄 사태 속에서 제주도민들께서 또 깜짝 놀랐던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방첩사 계엄 문건에 4.3이 폭동으로 기재된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쭉 과거의 계엄 사례들을 참고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지금 2024년에도 4.3이 폭동으로 기록됐다는 사실을 보고 좀 깜짝 놀랐고, 아직도 4.3이 갈 길이 멀구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직 남아있구나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뭐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었었는데요. 계엄 문건에 4.3이 폭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4.3의 그런 왜곡이라는 것들이 정말 아직도 이렇게 걷어내지 못한 4.3의 아픔의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접근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안에서 이 왜곡을 방지하고 어떻게 하면 4.3의 올바른 정신에 대한 어떤 교육을 강화하고 또 희생자나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의 노력들을 이렇게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보다 더 4.3의 화해와 통합을 위한 노력들이 더 가열차게, 또 그런 진실의 추적이 더 이렇게 성큼성큼 더 이렇게 단호하게 진행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3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보고서도 나왔고 그 안에서 관련된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면서 좀 보상까지도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이제 실마리는 다 풀렸고 마지막만 좀 잘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을 가져오셨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왜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4.3과 관련해서 폭동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을까?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유추를 해보면서 다음 단계를 좀 걱정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4.3의 이렇게 왜곡이라고 하는 현실들이 7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4.3을 겪은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또 그 4.3에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언들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어떤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자리 잡았고 이게 단지 법적이고 배상적인 차원 안에서의 해결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 또 정말 그 한 지역의 사람들의 그런 4.3으로 인한 피해의 어떤 상황들이 엄청났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도 4.3 피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묻혔다가 뭐 엊그제 이렇게 또 방송에서 또 제주도에 귀향하는 그런 사례에 대한 것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그런 교도소에 가서 수감이 된 이후에 누구도 모르게 이렇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 어떤 4.3의 아픔과 상처들이 아직도 지울 수 없는 큰 비극적인 또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그 트라우마들을 아직도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치유하고 또 그런 걸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몇 사람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4.3에 대한 올바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또 그런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느 때보다도 가장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현 정부 들어서면서 4.3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뤄야 되는 인물들을 뭐 과거사위원회라든가 4.3에 대해서 폭동이라고 표현하거나 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명이 되다 보니 이 큰 흐름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구체적인 시도까지는 포착은 안 됐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계엄 문건 속에 4.3이 폭동으로 표현이 됐고 그것이 계엄이 정당하게 발령됐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례를 들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정말 긴장을 좀 늦춰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주교님의 말씀 속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시국과 관련해서 주교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계의 목소리도 있지만은 사회 어른으로서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탄핵소추안은 일단 가결이 됐고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 좀 지난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계속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갈등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온 사회가 관심을 갖고 좀 풀어나가야 될 텐데 오늘 이게 좀 종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주교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금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 하느님이셨던 분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런 신비를 특별히 경축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는 크고 작은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비극적이고 그런 아픔적인 여러 상황들을 정말 하느님의 도우심과 하느님의 그런 자비와 평화가 어느 때보다도 우리 사회가 더 필요한 시간이 오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미 안에서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런 탄핵안 가결로 나름대로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해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지만 여전히 사회의 어떤 갈등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계속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맞아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되어 오시는 그런 낮춤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낮추어서 서로의 어떤 아픔과 연약함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다면 참된 우리들이 그런 가져야 될 그런 희망과 평화가
결코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제주 사회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만끽한 이런 위기의 시간 안에 어느 때보다도 그런 희망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장인,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제주도민들에게는 그런 희망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행렬들이 또 그런 무리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와 제주 사회를 비추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이 필요한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중에 제가 좀 궁금해진 부분도 있는데 주교님의 말씀이 이제 그 우선 하나 지금 이 사회가 좀 잘못돼 있다라는 부분에 하나 인정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 나갈까에 대한 그 방법론과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이 사태가 애초에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탄핵 관련해서도 물론 이제 그 생각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기 이전에 방법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에서 탄핵 소추까지 오게 된 과정인데 그것도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정치인들이나 또 국민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에게도 좀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셔도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진리 앞에서 어떤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해 나가게 될 때 무엇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야욕 그리고 어떤 공동체가 가지고는 어떤 야심 그리고 그 또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이익의 관점들을 너무나 중심에 두면 결코 정말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참된 공동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론 갈등하고 또 서로 갖고 있는 의견들이 다르고 또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어떤 표현들이 서로에게 다른 모습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충분히 그러한 안에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자체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높여가는 과정이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가 성숙된 그런 국민과 시민으로서 자라나는 거냐 그런 의미에서 세계가 잠시이지만 비상계엄과 비상계엄 해제와 또 그 일련의 지금 과정 안에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불안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또 그 시민들이 가졌던 그런 저항과 또 그들이 가졌던 그런 올바른 태도와 행동들을 또 이렇게 찬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늘 그곳에 또 희망의 손길이 있고 또 희망의 외침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코 이렇게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가진 것들 안에서 다시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성찰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안에서 과연 한국 사회에 가진 공동성과 올바른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함께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부탁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주관적인 생각은 다 갖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주관적인 생각들이 양극단으로 치달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아마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고 지금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은 내 안의 성찰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 사태를 좀 풀어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이제 생각의 다름을 떠나서 우리가 성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중에 사실 80년에 그 계엄을 경험하셨다는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그게 오래된 것 같으면서도 오래되지 않은 그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이뤄왔던 민주적인 성과라는 것은 정말 세계가 감탄할 정도로 대단한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도 그 회복 탄력성을 보여준 게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믿음이 좀 강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네,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떻든 우리 인간적으로 놓여진 인과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과관계를 넘어선 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처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굴까? 그것은
우리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어떤 것이 결코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또는 신의 어떤 한 수처럼 또 보이지 않는 어떤 손에 그런 기운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런 안에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뭔가 희망의 손, 또 이런 자비의 손, 또 사랑과 평화의 손이 우리의 사회를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어떤 믿음적 자세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좀 안심이 됩니다. 주교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사실 다음 주가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실 원래 평온한 시기 같았으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교님을 모시고 그 아기 예수의 탄생과 그다음에 그 가톨릭의 정신이죠. 온누리의 그 사랑과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참 좋을 뻔한 시기였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시대가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모시고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듣고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일반 시민들이 가장 입 밖으로 꺼내고 있지 못하지만은 가장 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고 힘들거든요. 모두가 각자의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위로의 한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어른으로부터 얼마나 좀 위안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교님께서 좀 어떻게 위안이 될 만한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제주도민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이게 소중하다라고, 우리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 삶의 무게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갈등을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또 화해의 어떤 시간, 또 외로운 분들에게는 따뜻한 그런 사랑의 기운이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시간으로서 이번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맞아서 모든 제주도민들의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한 기운이 가득한 그런 성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좀 많이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이제 한국어에서 울타리에서 비롯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 같은 공동체를 우리라는 말로 표현을 해왔었는데, 우리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갈등들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풀어내는가, 지금 오늘의 말씀이 그 안에 좀 힌트가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고 좀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교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직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고 있죠. 시국만큼 얼어붙은 날씨 속에서도 여전히 타오르는 민주주의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시사기획 이슈에서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